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 이곳 마음쉼터 라디오에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진짜 인생이고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는 커피 좀 사올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73세 정옥 씨는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송편 바구니가 있었고 빗물이 그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러 가는 길에 휴게소에 혼자 버려지는 그 순간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 10시까지 가게 문을 닫지 못하며 모은 돈. 자식들 잘 살라고 한 푼 한 푼 아껴온 그 재산. 집, 땅, 예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 세월을.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공부방 불을 켜주던 그 시간들을. 내 아픔은 참아도 아이가 다치면 가슴이 찢어지던 그 마음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옥 씨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73세 두 아들의 어머니. 큰아들 태수는 올해 49세, 둘째 진수는 45세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정옥 씨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장례식 날 정옥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정옥 씨의 인생은 한마디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작한 작은 분식집. 처음엔 테이블 3개짜리 좁은 가게였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했고 정옥 씨는 홀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국물을 우리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가게를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주방에 섰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리고 다시 일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해. 우리 애들은 내가 고생한 만큼 편하게 살아야 해. 그 마음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여름엔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엔 추위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 다음날 새벽 준비를 위해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정옥 씨는 보증금을 빼서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도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결혼할 때도 집 마련 자금을 보탰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옥 씨는 악착같이 저축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었고 10년 전에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도 샀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상가도 하나 샀고 다세대 주택도 장만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니 집 한 채, 땅 4필지, 상가, 다세대 주택, 예금까지 합쳐서 총 40억 원.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두 손으로 일해서 만든 돈입니다. 정옥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애들 좀 도와줘야지. 손주들 교육비도 대주고 여유 있게 살게 해줘야지.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엔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성묘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게요. 정옥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아들들이 직접 모시러 온다고 했습니다. 정옥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송편을 직접 빚었습니다. 깨송편, 밤송편, 콩송편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 오랜만에 보는데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바구니 가득 담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정옥 씨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송편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로 1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태수, 둘째 진수, 그리고 둘째 며느리 은주까지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조용히 다녀와요. 성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올게요. 정옥 씨는 송편 바구니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앞에 앉은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이게 바로 행복이지.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정옥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까요? 둘째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휴게소 들릴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좀 쉬었다 가요. 차는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더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송편 바구니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커피 좀 사다 올게요. 여기 벤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다녀와라. 화장실을 다녀온 정옥 씨는 약속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송편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추석 연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금방 오겠지. 정옥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커피줄이 길 수도 있지. 정옥 씨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휴게소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목을 길게 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커피숍 쪽을 봤지만 아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나? 다시 기다렸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 편의점, 화장실 입구까지 다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큰아들 태수의 번호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수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에게도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주차했더라? 여기였나? 저기였나? 하지만 차는 없었습니다.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70이 넘은 나이에 명절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식들에게 버려지는 그 순간을 손에는 직접 만든 송편 바구니가 있고 몸은 비에 젖어가고 전화는 받지 않고 차는 사라지고 정옥 씨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송편 바구니를 꼭 껴안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휴게소였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생각은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거나 급한 일이 생긴 거야. 정옥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가족들이랑 떨어졌는데 연락이 안 돼요. 방송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옥 손님을 찾는 보호자분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씨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정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 내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분들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차량 번호는 기억하세요? 정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경찰관은 정옥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따님께서, 아니, 며느님께서 말씀하시길 약속된 시간에 나오지 않으셔서 먼저 출발했다고 하시는데요. 정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나를 여기 두고?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받으셔서 일정상 먼저 가셨다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알아서 집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네요. 그 순간 정옥 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한 건 자기였습니다. 아들들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일정상 먼저 갔다고. 73세 노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먼저 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옥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송편 바구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럴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택시는 비 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옥 씨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송편 바구니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정옥 씨는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대문.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정옥 씨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송편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리리.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정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생일 6자리. 40년간 써온 비밀번호였습니다. 띠리리리. 또 틀렸습니다. 정옥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비밀번호인데.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확실하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띠리리리.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차가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입니다. 매일 아침 열고 매일 밤 잠그던 그 문입니다. 손이 기억하는 그 번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옥 씨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정옥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드님들이 어머니 모시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웃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아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짐을 빼시길래 이사 가시나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안 계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 무슨 이사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신 것 같던데요. 문 앞에 새 도어락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왔다 갔어요. 집을 내놓으신 건 줄 알았어요. 정옥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송편 바구니를 적셨습니다. 그때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옥 씨는 이웃집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모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가장 먼저 등기소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합니다. 제 집이요, 제 명의인 집.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유자 박은주. 취득일 2024년 9월 15일. 박은주.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자기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 매일 반죽을 치고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장만한 그 집이 며느리 명의였습니다. 정옥 씨는 황급히 다른 부동산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에 산 땅, 5년 전에 산 작은 상가, 저축해둔 돈으로 산 다세대 주택. 모든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박은주, 소유자 박은주, 소유자 박은주, 소유자 박은주. 전부 박은주 이름이었습니다. 집, 땅, 상가, 다세대 주택. 40년간 모은 부동산이 전부 한순간에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구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통장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제 예금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9월 20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전액 인출되었고요. 정옥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전액 인출? 누가요? 내가 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계좌 해지일 2024년 9월 20일. 인출 금액 8억 3천만 원. 인출인 박은주 위임장 지참. 40년간 모은 예금 8억이 사라졌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정옥 씨는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 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이거 서류 좀 써주세요. 세금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40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던 그 세월.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던 그 시간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픈 날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 20억, 땅 10억, 상가 5억, 다세대 주택 3억, 예금 8억. 총 46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겁니다.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정옥 씨는 그날부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난처해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동네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 73세의 노인이 46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밤마다 정옥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평생 일만 하고 산 게 잘못일까?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였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73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정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겠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데. 밤 9시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러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왜 그랬냐고 물어봐야 하나? 돌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추석날처럼 그날처럼. 정옥 씨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날 분식집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그 가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가 내 주방이었어. 저기서 반죽을 치고 저기서 국물을 우렸지. 저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했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옥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밤 정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침대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그날, 집문이 열리지 않던 그날,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그날. 그리고 지금 이 좁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신을. 정옥 씨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써온 다이어리였습니다. 노란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태수 첫돌, 진수 입학식, 분식집 확장, 첫 땅 구입, 태수 결혼, 진수 결혼. 한 장 한 장이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나는 오늘 결심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찾을 것이다. 73세.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직 살아있고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정옥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 집 비밀번호가 바뀐 일, 모든 재산이 며느리 명의로 바뀐 일, 예금이 인출된 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 씨가 가져온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위임장 사본.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옥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정옥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어르신 싸우실 거죠? 정옥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란에 이름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김진수, 박은주.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썼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무효 소송, 예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정옥 씨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마주쳤습니다. 휴게소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진수와 며느리 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태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정옥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옥 씨는 확신했습니다. 주모자는 은주구나. 재판은 길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위임장도 직접 작성하셨고 도장도 직접 찍으셨습니다. 노환으로 기억을 못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옥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노환? 기억을 못한다고? 정옥 씨는 73세였지만 치매도 없었고 정신도 멀쩡했습니다. 단지 자식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세금 절약하는 서류라는 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그게 자기 무덤을 파는 서류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옥 씨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증여한 적 없습니다. 아들들이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을 때 그게 증여 서류인 줄 몰랐습니다. 추석날 휴게소에 버려졌을 때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장도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73세 노인이 자기 자식들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동시에 얼마나 용감한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큰아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정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옥 씨는 멈춰 섰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엄마. 진수가. 진수 마누라 은주가 계획한 거였어요. 엄마 재산을 정리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옥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재산을 빼앗았다고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자꾸, 진수도 은주 말만 듣고 저는 약해서 막지 못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추석날 계획된 여행, 휴게소 유기, 바뀐 비밀번호, 사라진 재산. 모든 것이 며느리 은주가 짠 각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진수는 공범이었고 큰아들 태수는 방관자였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정옥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9년 전에 낳은 아들.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옥 씨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태수의 고백을 듣고 난 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큰아들을 만났다. 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자식을 위한 인생은 끝났다.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됐다. 73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나이. 하지만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세우고 법리를 다투는 긴 싸움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몸이 아파도 재판 날짜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 이전은 무효로 하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재산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과 주요 부동산 그리고 예금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총 20억 원. 원래 가지고 있던 46억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싸웠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73세의 나이에도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73세, 그녀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되찾은 재산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5개짜리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정옥 씨는 오랫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옥 분식 마이너스 다시 시작합니다.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일어섰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오픈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근처 주민들이었습니다. 정옥 씨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해요. 정옥 씨는 지금도 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반죽을 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지켜낸 진짜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들, 그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순간들. 우리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마음 쉼터 라디오는 화려한 성공담을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 정옥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마음 쉼터 라디오가 여러분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께는 위로를, 절망 속에 계신 분들께는 희망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